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지연, 39살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전직 군 장교로 복무하다 제대한 후 지금은 공기업 보안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모범적인 공무원이란 수식어를 붙이죠. 딱딱하고 무뚝뚝하다는 말도 종종 듣지만 그건 제 일부일 뿐입니다. 회사에선 냉철하고 단호하지만 집에선 딸 하나에게 녹아내리는 아빠니까요. 아빠, 오늘은 일찍 와요? 퇴근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5살 하나의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갑니다. 가족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내 한유림은 지적이고 우아한 피아노 강사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여자였습니다. 17에 만나 28에 결혼한 우리는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지연 씨, 저 오늘 수업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하나는 좀 봐줄 수 있죠? 아내의 메시지가 자주 오기 시작한 건 하나가 3살이 되던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엔 2번, 이제는 거의 매일 비슷한 메시지가 옵니다. 저는 묵묵히 수락 버튼을 누르죠. 하나와 둘이서 보내는 저녁 시간이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삶이 필요해요. 유림이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로 지친 그녀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휴식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가끔은 이틀, 사흘씩 친정에 하나를 맡기고 외출하는 날도 있었죠. 돌아오면 화사한 얼굴로 웃는 유림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유림 씨 같은 아내를 두셨으니 부럽습니다. 지적이고 우아하고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건넨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점점 낯설어지는 아내의 모습을요. 밤늦게 귀가에 샤워부터 하는 그녀, 자신의 휴대폰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그녀, 주말마다 엄마 모임이라며 외출하는 그녀를요. 지연 씨는 너무 딱딱해요. 가끔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느 날 밤 유림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유, 제게 가족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림에게는 달랐나 봅니다. 그녀의 눈에서 저는 답답함과 갈망을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림의 가출은 더 잦아졌습니다.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이틀, 사흘씩 집을 비웠죠. 돌아올 때마다 미안하다며 눈물 짓는 유림을 보며 저는 매번 용서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대체 유림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리고 제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모든 의문은 이내 아침이 되면 일상 속에 묻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범적인 공무원이자 성실한 가장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서울에 피아노 세미나가 있어요. 사흘 정도 다녀올게요. 하나는 친정에 맡겨도 될까요? 유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유림이 짐을 싸는 모습이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옷을 많이 골랐고 평소에 잘 바르지 않던 화장품까지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어디 세미나요? 홍대 쪽이요. 잘 아는 곳은 아니라. 유림은 대답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과 보안 업무를 하며 길러진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으니까요. 하나를 데리고 장모님 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유림이 피아노 세미나 간다면서? 그 아이 요즘 너무 바빠. 어쩌다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들구나. 장모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림은 자주 친정에 들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대체 그녀는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사흘 후 유림은 예정대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얼굴은 환했습니다. 세미나가 유익했다며 이것저것 이야기했지만 저는 반쯤은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인지 의심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나가 잠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림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요. 보안팀장으로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림이 말한 홍대가 아닌 강남의 한 공연장 뒷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림은 한 남자와 만났고 그들은 꽤 친밀해 보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유림이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기대는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연장으로 들어갔고 이후 영상은 주차장 천장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제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죠. 지연 씨, 내일은 레슨이 늦게 끝나요. 아이 좀 부탁할게요. 다음 날 아침 유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라고 답장한 후 사무실에서 조용히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유림을 따라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유림이 레슨을 한다던 음악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지만 유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들어가 물어보니 오늘은 유림의 레슨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림을 직접 추궁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까? 하나를 위해서라도 섣부른 결정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지만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군인 시절 배운 인내와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유림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통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화면에 뜬 T라는 이니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하나의 생일이었죠. 쉽게 열렸습니다. 오늘 공연 어땠어? 너 왔다는 거 알고 엄청 떨렸어. 다음에는 제대로 만나자. 메시지 내용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T와의 대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갔더군요. 대화는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친밀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림은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T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늘 일만 하는 남편 대화가 안 통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 그러게 우리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때 내가 나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대화 내용 중 T의 실명이 드러났습니다. 강태호.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곧 기억이 났습니다. 유림이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만난 첫사랑이라고 언급한 적 있었죠. 당시 유림은 그를 그냥 친구였어요 라고 소개했지만 이 메시지들은 그 이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빠르게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공연장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의 셀카,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유림의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추자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유지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해서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강태호라는 인물을 검색했습니다. 38살 연극배우 지망생으로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각종 보조 출연과 소극장 공연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죠. 그의 소셜 미디어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포스팅에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소극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본 그 공연장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나를 재우고 나서 저는 유림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피아노 레슨은 어때요? 학생들 늘었어요? 네, 그냥 그래요. 왜요? 유림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피아노 외에 다른 취미는 없어요? 친구들 만나거나. 별로 없어요. 바빠서.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매일같이 바쁘다며 외출하는 아내가 정작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다니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림이 잠든 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내용 캡처, 강태호의 정보. 모든 것이 유림의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그들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틀 후 유림은 또다시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결혼식이라는 핑계였죠. 저는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유림은 결혼식장이 아닌 강남의 그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공연이 끝난 후 유림은 무대 뒤로 들어갔고 얼마 후 한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강태호였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고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때론 웃고 때론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모습. 유림의 얼굴에서는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제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죠. 2시간 후 그들은 카페를 나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 신뢰,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유림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채웠지만 하나가 보는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은 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 바로 그날 유림이 먼저 입을 열었으니까요. 지연 씨, 할 말이 있어요. 저녁 식사 후 하나가 자신의 방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우리 이혼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말하려던 것을 유림이 먼저 꺼낸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요? 단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알고 있었지만 유림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우린 너무 달라요. 지연 씨는 늘 딱딱하고 난 그런 삶에 숨이 막혀요.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유림에게 가족은 구속이었고 저는 그녀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태호 씨와 만나는 건가요? 제 말에 유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면서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였죠? 하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면 그 후부터? 유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차갑게 말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림이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당연히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처럼 아이를 위해 시간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길 순 없죠. 이혼 후 한 달, 저와 하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조정해 하나를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끔 엄마를 찾았지만 점차 저와 둘만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유림에 대한 소식은 공통 지인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강태호와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고급 아파트에 살던 그녀가 좁은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만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한 연극 공연에 다녀왔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지연 씨, 혹시 강태호라는 배우 알아요? 요즘 핫하다던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태호가 유명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는 최근 한 독립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소소한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기사 사진 속 그의 옆에는 유림이 서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 지원 직함으로요. 유림이 저와의 이혼 합의금으로 그 영화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태호가 술에 취해 촬영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뉴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 자만심이 커진 모양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그가 점점 오만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분과 헤어지고 강태호 씨랑 사는 한유림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장모님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던 저의 누나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유림은 강태호의 변심에 상처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유명해지자 유림을 홀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돈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유림이라면 당당히 그를 떠났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저와의 이혼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었던 걸까요? 3달 후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강태호가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고 그의 영화 프로젝트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강태호의 사진과 함께 배우 강태호,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해 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기와 돈에 현혹된 사람의 전형적인 몰락이었습니다. 유림은 어떤 기분일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남자, 그녀가 가정을 버린 이유였던 그 남자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며 어떤 감정이 들까요? 분노, 배신감, 아니면 후회? 잠시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도 그녀의 몫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림이 장모님 댁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태호와 헤어졌고 지금은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가 보고 싶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지연아, 내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 하지만 그래도 하나 엄마잖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장모님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가끔 엄마를 찾았으니 만남을 허락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림이 또다시 하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하나의 의사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야, 엄마 보고 싶어?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여행에서 돌아와? 아직도 하나는 엄마가 여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에게 이혼의 개념을 설명하기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하나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잠깐 놀러 온대. 하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유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주말 유림은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옷차림, 그리고 어딘가 지친 듯한 눈빛.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와요. 차갑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림은 머뭇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는 곧 나올 거예요. 방에서 놀고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림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취향이었던 장식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고 대신 하나의 그림과 사진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아이만 사는 집 특유의 단순하고 실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하나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유림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림은 하나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요? 더 이상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나와 유림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저와 함께한 놀이공원 방문 등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유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후 하나는 놀이터에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세 사람이 함께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야, 아빠가 피곤해서 오늘은 엄마랑 둘이 다녀올래? 하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엄마와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유림은 제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를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3시간 후 하나와 유림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신이 나서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유림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우리가 여전히 가족인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죠. 하나야, 이제 씻고 자야지. 내일 유치원 가야 하잖아. 하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저를 따라 방으로 향했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잠자리에 들게 하는 동안 유림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잠든 후에야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림은 소파에 앉아 예전 우리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직후 찍은 사진이었죠.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에 유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정말 미안해요. 유림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닫은 후였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울리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떠나주세요. 유림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문을 열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결국 흐느끼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가슴에서도 무언가 완전히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저는 오랫동안 미루고 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강태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미 강태호는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해 몰락 중이었고 유림과도 헤어진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유림이 다시 하나를 만나려 시도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유림과 강태호의 메시지 내용,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이렇게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두셨네요. 군인 출신다우십니다. 변호사의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첫 재판일이 잡히고 강태호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성추행 사건으로 이미 구설수에 오른 상태였기에 이 소송은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마주한 강태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자신만만한 배우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림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죠.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변호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유림과 강태호의 관계, 그들의 만남, 그리고 이로 인해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강태호의 변호인은 반론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피고인 강태호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저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유림이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강태호와의 관계, 그로 인한 이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하나에게 입힌 상처까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송을 취하해 주시면 사과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마도 이 소송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가 더욱 실추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미 성추행 사건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소송까지 더해지면 그의 연예계 경력은 완전히 끝날 테니까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강태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유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그녀 역시 일부 위자료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강태호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 같았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이미 그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였고 모든 작품 제의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빛나던 배우 지망생의 꿈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피아노 학원을 매각해야 했고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강태호와의 관계에서 얻은 것은 오직 상처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상간소송이 끝난 지 6개월, 저와 하나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의 한 전원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지방사업소 발령을 자원했고 다행히 승인되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 지난날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 집은 아담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어 하나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고 주변에는 자연이 풍부해 주말마다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들이 친절했습니다. 특히 싱글맘으로 7살 아들을 키우는 이웃집 김 선생님은 종종 하나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다니.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동네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매일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가끔 엄마를 물어볼 때도 있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저와 둘만의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우리 둘이서 살아도 재미있어. 어느 날 하나가 문득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하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하나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는 일상.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하나의 유치원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유치원에서는 특별 발표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무대에 선다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빠, 비밀인데 내가 무대에서 아빠 얘기할 거야. 절대 미리 알려주면 안 돼. 하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하나의 비밀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일찍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은 이미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었기에 제가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싱글 대디는 여전히 이례적인 존재였으니까요. 발표회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라 귀여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나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저의 슈퍼맨을 소개합니다. 바로 제 아빠예요. 하나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는 긴장한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곧 또렷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빠는 진짜 슈퍼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해주고 유치원도 데려다주고 회사도 다니고 저녁에 집에 오면 또 저랑 놀아주고. 관중석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 자리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엄마가 이런 일을 해주는데 우리 아빠는 혼자서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하나를 안아줄 때 문득 강당 뒤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림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구석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간 시선이 마주쳤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시선을 돌려 하나에게 집중했습니다. 유림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는 신이 나서 발표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둘이서도 행복하지? 차 안에서 하나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린 셋보다도 나아. 하나는 제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기쁜 듯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차 안으로 들어왔고 도로 양옆으로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들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를 재운 후 테라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지난 2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 저와 하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봐도 특별한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